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사흘 연속 세 자릿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등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는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여전히 세 자릿수지만 그래도 100명 초반으로 이제 딱 100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71명인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32명, 경기에서 18명, 인천에서 3명 이렇게 또 여전히 좀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사 건수가 평일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좀 많이 늘었었는데 어제는 검사 건수가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지금까지의 상황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 검사 건수는 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주는 게 네. 맞는데 요새 최근에 와서는 꼭 그렇지도 않고서 어제 그제 143명, 126명 해서 양성률이 거의 2%가 넘어갔었거든요. 네. 뭐 하루하루의 확진자 숫자에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역시 매일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0명이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역시 방역이 통제는 되고 있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할로윈데이 이후에 지금 상황이 잠복기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숫자 또 이번 주에 나오는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지역 특히 천안 아산이라든지 네. 원주라든지에서의 집단 발생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1.5단계는 물론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적인 상황만으로 봐서는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서 우리가 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기가 건조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습기를 틀어서 좀 습도를 높여주면은 좀 방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너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소독을 해줘야 되는 즉 우리 주변 환경을 잘 소독하고 습도와 온도와 여러 가지들을 환기 다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적당한 습도와 온도, 환기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천안하고 아산, 원주 이렇게 1.5단계로 상향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도권은 1.5단계로 올릴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숫자를 보면 아슬아슬하죠. 이게 결국은 수도권에서 계속 뭐 7, 80명 가까이까지 평균으로 보면 70명대이지만 상당히 100명에 가까워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주일 정도 지속돼야 이제 1.5단계로 올리기는 것 하긴 하지만 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순식간일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예.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100명에서 200명 올라가는 거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은 바로 1.5단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두 주 또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좀 잠시 후에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나 그 감염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좀 의미 있는 결과 발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다. 이런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처음으로 나오는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백신의 성공 소식이기는 한데 네. 너무나 중간 발표라기보다는 너무나 초기 단계의 발표이긴 합니다. 즉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7월 27일부터 전 세계 4개국, 이 중에 미국의 39개 주가 포함되는데 네. 43,538명을 임상 3상을 했습니다. 이때 1차 접종을 해왔고 11월 8일까지 38,955명 두 번째 접종. 네. 결국은 1차 접종 이후에 28일 정도 이후에는 항체가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 94명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찾아본 겁니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그중에 90%, 즉 8명 정도는 백신을 맞은 사람인데 감염이 됐고 나머지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90% 정도의 방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숫자이긴 하거든요. 우리 홍역 백신 같은 게 95% 정도 되고요. 네. 독감 백신은 40%에서 한 60%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일 최대로 기대했을 때 75% 정도 방어 효과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초기 상황만 보면은 90% 이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앞으로 이제 164명 정도가 증상이 나올 때까지 더 검토를 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11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은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예.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승인은 좀 더 걸리겠지만 일단 연내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 결과라고 해서 약간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오면 그거는 최종 결과인 건가요? 그거는 최종 결과죠. 근데 그걸 다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 FDA에서 얘기한 것은 접종한 후에 2개월간의 경과를 잘 살펴보고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긴급 사용 승인은 모든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료진이라든지 이제 취약계층 같은 데에 더 맞추면서 하는데 지금 목표로 봐서는 연내로 5천만 도즈 정도를 접종하겠다, 생산하겠다 그러고 네. 내년에 이제 하는 것은 13억 정도를 한다는데 이것이 문제는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마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 이 이외의 나라들에서 아마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백신은 콜드 체인 즉 저온 유통 체제를 마이너스 70도씨로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70도씨라는 거는 우리가 냉동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일반 가정들이 아무리 냉동고를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40도짜리 예. 정도 냉동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유통 또 과정에서도 그게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독감 백신 할 때 2도에서부터 8도 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예, 뭐 예. 실온에 노출되고 이런 문제 네.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80도씨라 70도씨라는 건 마이너스 80도씨 초고온 저온 냉동고를 사야 되는데 이거 실험실에나 있는 거 아주 굉장히 좀 비싼 장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파이저라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이 백신을 가지고서 이득을 얻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불 정도로 책정을 39불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수급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백신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전 세계의 인구들이 아무 때나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지금 성공한 것인데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우리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는 즉 상용화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더나하고 이 파이자하고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군데서 다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다 이 초저온으로 이것을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허들일 수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장비를 다 집어넣고서 이 콜드체인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냉동 차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것들 갖고서도 거의 안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다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유통 과정에서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는 온도로 이걸 만든다는 게 그렇다면 이게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것 아닙니까? 뭐 원래부터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독감 백신 같은 것들은 단백질 항원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정적인 데 비해서 이 백신이라는 것은 mRNA라는 것은 그 항원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가 갖고서 그거를 주용으로 해서 단백질을 우리 세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RNA라는 걸 폴리머로 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실제 유통 과정 중에서 물론 주사를 맞을 때는 액체로 다 녹여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상온에서는 안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유통 과정 즉 생산부터 접종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콜드 체인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인류가 극복해야 될 이 온도의 문제가 여기서 딱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백신, 지난번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독감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크게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온도에서는 크게 변형이 되진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이 코로나19 백신은 뭐 살아있는 백신이라는 겁니까? 그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어떻게 좀 이건 저희가 살아있는 이해해야 되는 백신은 아니고요. 예. 우리는 유전자는 DNA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주형으로 해서 RNA를 만들고 그 RNA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항원, 즉 항체를 만드는 것이 되는데 이 항원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의 중간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개발한 적이 없는데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DNA 백신도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들은 이 항원 자체 단백질을 가지고서 만든 백신도 있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허들은 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화이자 말고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도 콜드체인이 비슷하게 좀 요구가 되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이너스 20도 정도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콜드체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냉동일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온도가 이 파이자의 것이 특히 마이너스 70도씨라는 것은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삼상 중간 결과인 거잖아요. 삼성은 거의 접종은 다 한 상황인데 이제 네네. 여기에 결과들을 보고 결국은 반은 그 위약 플라시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맹물을 주사하고 반은 항체를 이 백신을 주사했을 때 이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어를 하느냐.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0% 아무도 안 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위약을 맞은 사람들은 평소에 걸리는 퍼센트만큼 걸린다면 100%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90% 정도는 방어 효과가 있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끝난 사람들은 항체가 굉장히 적어서 재감염이 될 위험도 있고 한데 아주 중증으로 걸리는 사람들보다도 항체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고 안전성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너무 적어서 불과 94명 아닙니까? 그중에 뭐 8명 정도가 또 걸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확실히 알 수는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우리가 백신 개발 이야기를 할 때 그 효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것도 관건이라고들 했잖아요. 그럼 이번 이 화이자가 말한 개발 중인 이 백신의 효능 유지 정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지금 회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아마 1년 정도는 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백신 개발한 지 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또 계속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6개월 이상만 간다고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백신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긍정적이고 뭐 미국 증권 시장이 굉장히 오를 정도로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아직은 좀 이르다. 또 하나는 물량이라든지 또 이런 유통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백신 개발 유의미한 결과 발표가 있어서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국내 코로나19 관련된 수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망자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망자 숫자를 봐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망자는 좀 늘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다는 거. 안정적이기 때문에 병상 확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사망자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하지만 지금 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요양병원, 재활병원, 뭐 정신병원 이런 데의 환자가 급격히 또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안정은 돼 있지만 또 그 이외에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역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어렵겠죠.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가서 감염원 찾아내기도 어렵고 결국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환자가 나와야만 그다음에 동선을 추적하기 때문에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것들이 1에서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고 1 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 예상컨대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지난달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 이후 또 지난주부터 이 1단계를 새로운 체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계절은 추워지는 계절로 가기 네.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수의 증가는 감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즉 중증 환자 또 여러 환자들의 병상들을 잘 의료 체제가 유지되면서 환자 증가 숫자는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이 백신 또는 치료제를 기다려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지금 한 명당 한 명이거나 좀 거기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감염시킨다. 조금 크거나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이 1 이하로만 유지된다면은 좀 걱정이 덜할 수가 있는데 1을 넘어갔다가 줄었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1 이하로 줄여서 좀 더 감소시키는 추세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감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한동안 이번 겨울 동안은 100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의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작이 됐는데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조용한 전파를 좀 차단하기 위한.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비수도권에서는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인데 이 정도 정기성이면 감염자들을 좀 빠짐없이 살펴보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요양병원에서 바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즉 종사원들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환자들 중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속진단 키트라든지 면역진단이라는 것들이 승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용하면은 불법입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쓴다 할지라도. 예. 근데 결국은 그 키트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제일 좋은 제품들이에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특히 미국에 있는 진단은 대부분 이 신속진단,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을 함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무증상 환자라도 종사자인 경우는 무증상이라도 찾아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값싸고 또 정확도가 어느 정도 즉 70%에서 90%만 된다면은 계속 진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도입해야만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텀이 좀 너무 길다. 조금은 더 짧은 텀을 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주요 핵심일 수 제 있는 생각은 거죠? 그 텀보다도 이 주기보다도 예. 일단 입원할 때 그 환자들은 전부 진단 검사를 전수 검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매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매일 지역사회랑 접촉을 하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신속 진단 키트로 좀 더 주기를 네. 짧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지금 있는 시기이고 예. 또 이 신속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바로 확진 검사를 PCR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도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계획 중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할 때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이렇게 좀 차등을 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도권은 원체 많은 데다가 인구 밀도도 높고 지역사랑 접촉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2주로 이렇게 짧게 잡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전수 검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만 해도 16만 정도를 전수 검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뭐 수십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냥 모르고 있었으면 굉장히 큰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신속 진단뿐만 아니라 면역 진단도 필요합니다. 면역 어딘가에서 면역 진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항체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 중에 감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 항원만을 찾게 되면은 그 감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체 감염을 옮겨줬던 사람은 다 나와버리게 되면은 PCR 검사에서는 다 계속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방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항체 검사를 넓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역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 정확성을 더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시험을 했을 때 내가 음성이 나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경각심도 같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더 만연해 버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럼 의견이세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PCR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음성인 거 아닌 건 마찬가지거든요. 내일이면 또 양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가 약간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증상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컨펌 테스트, 즉 확진 검사를 PCR을 하게 되면은 무증상인 사람들도 다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 부분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접촉이 좀 의심됐다든가 뭐 어떤 증상이 조금 나왔다든가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선별 검사를 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을 때 100% 출근을 안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신속 진단 키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가지고 감기 증상 조금씩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독감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통계를 낸 것이 최근 일주일 동안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1.9명 정도다. 이 정도는 뭐 유행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랑 겹쳐서 이런 독감 환자 또는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면 의료 체제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실제 일반 국민들도 병원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열만 나도 기침만 해도 그런 예.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1월 20일 날 코로나19가 들어온 이후로 2월, 3월, 4월에 독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어요. 거의 이 유행이 종료된 상황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준수, 즉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또 살균 소독하는 것들, 손 씻기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은 이런 호흡기 질환 또 식중독도 다 없어집니다. 안질도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컨대 올해에는 좀 독감은 대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항상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백신의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백신을 우리가 맞았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네. 또 학생들이 학교를 덜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이라든지 감기가 유행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많은 수가 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유행은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역시 올해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무서운 계절이죠. 예. 그 독감 유행이 가장 좀 왕성하게 활성화될 시기가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추워지는 12월부터 시작해서 A형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고 이제 2, 3, 4월이 되면 또 B형이 한 번 피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독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4가 백신이기 때문에 네. A형 2가지, B형 2가지를 다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체가 생길 때까지는 한 2주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맞는다 할지라도 11월 말 정도까지나 돼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유행하기 시작하는 이제 12월 정도부터 면역 효과를 얻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50% 이상만 맞는다면은 집단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행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만에 때문에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있어도 지금은 그래도 빨리 맞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특히 이 독감 백신은 100% 맞으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무료 접종으로 권고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맞으시는 것이 좋고 젊으신 분들은 다 안 맞으신다 할지라도 사실 유행하지 않으면 덜 걸릴 것이고 걸렸다 할지라도 타미프루라는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고 잘 완치가 되게 되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단 면역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독감 관련해서 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거를 좀 제가 봤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환자가 적고 뭐 20대 이하 환자가 70% 정도로 많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이런 데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작년 결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은 작년에 다 무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백신을 접종을 받았고 65세 이상이 더 감염이 덜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백신을 많이 받았고 또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세 이하까지만 무료 접종을 했고 12세부터 18세 사이에는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은. 결국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라든지 단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유행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신 접종률은 낮고 또 이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도 상당히 중대한 후유증 또는 폐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18세 이하 6개월 이상 아이들을 전부 무료 접종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유행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감염 사례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원주 같은 경우에는 닷새간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76%가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더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강원 지역에 지금 현재 중환자 병상은 어느 정도 좀 확보된 상황인가요? 글쎄요, 강원도만의 이 중환자 병상 전체 숫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강원도가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많이 있고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실제 그 대학병원에 있는 상급병원의 중환자실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환자 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1.5단계까지 가고는 있지만 환자의 발생 비율을 보면은 중환자 병실은 아직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보이는데 여기서의 이제 문제점은 초발 환자들, 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1.5단계로 선제적으로 한 것이고 사실 강원 지역, 제주 여기는 10명이 넘어가면은 강원 전체에서 1.5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상황만으로 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1.5단계는 아니기는 한데 닷새간 32명이면 하루 10명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1.5단계로 한 것이고 강원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핀셋 방역으로 지역마다 좀 탄력성 있게 그 지역만 1.5단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의료 체제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부담을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광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재소자들하고 직접 접촉은 안 했는데 2,000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 좀 대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재소자에 감염이 된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 교도관들은 상당히 접촉이 된 사람들이 있고 확진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 교도관들이랑 접촉했던 이 재소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도 집단 생활에 있고 해외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는 장소가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네. 교도소, 군대, 학교 뭐 이런 맞아요. 데에서의 예. 집단 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앞으로 좀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확실하게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남 순천 사례를 보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 직원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은행 직원 그리고 그 이용을 했던 고객까지도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은행을 보통 이제 요즘 가 보면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계시고 앞에 이제 칸막이도 다 설치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간에는 사실 음식을 나눠 먹었을 수도 있고 휴게 시간에 좀 서로 이제 비말이 좀 전파됐을 수도 있지만 고객 사이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다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은행이라는 그 지점들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요새 겨울로 가면서 히터는 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는 잘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기 감염, 뭐 실제로 공기 감염은 아닙니다만 아주 작은 마이크로 드롭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미세한 비말이 감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은행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접촉면들도 있을 수가 있어 갖고서 가림막은 했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100% 감염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보면 고객 간에 있어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사실은 접촉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네. 은행원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가림막이라는 것이 100%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고 또 뭐 그건 별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신원하기를 위해서는 또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은행에서 발생한 게 좀 불행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환기 소독 같은 데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실내 환경의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